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일어난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제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자식을 버린 아버지를 미워하려는 건가? 무슨 사연이길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많은 이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랑은 그저 모든 걸 감내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충북 제천의 한 작은 읍내에서 태어났다. 5일장이 열리는 장터 옆 낡은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던 그곳이 내 첫 고향이었다. 우리 집은 가난했다. 밥상에 생선 한 마리 올라오면 아버지는 항상 뼈만 남은 꼬리 쪽을 집었다.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나는 한참 후에야 알게 됐다. 아버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다. 말수도 적고 표현도 서툴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오래 앓다. 내가 5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더 무거워졌다.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 없고 등을 토닥여준 적도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를. 초등학교 시절 나는 항상 혼자였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늘 막걸리병을 든 남자들이 길을 막고 집 앞 골목에서는 욕설이 오갔다. 나중에 알았다. 그중 한 명이 아버지의 형, 내 작은아버지였다는 걸. 아버지는 어머니가 떠난 뒤 자식 하나 키우며 친가 쪽과도 등졌지만 피부치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끊기지 않았다. 작은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우리 집 문을 발로 찼고 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다. 네가 뭘 잘났다고 이러고 사냐? 어머니 제사도 안 지내는 놈이 무슨 자식이냐? 나는 크게 무서웠다. 어린 나는 아버지 뒤에 숨어 손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그 시절 내 유일한 위로는 학교 도서관 책들이었다. 나는 그림책을 읽다 글자를 배우고 혼자서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곤 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집에 찾아왔다. 아버님, 아이가 아주 똑똑해요. 공부 계속 시키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헛기침을 여러 번 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무 말 없이 장에 나가 생선 2마리를 사왔다. 나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때부터 동네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작은아버지는 더욱 자주 찾아왔고 어느 날은 직접 내 방에 들어오려 했다. 아버지는 몸으로 막아섰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내 자식 방엔 손도 대지 마라. 그날 밤 작은아버지는 술병을 던졌고 아버지는 눈썹이 찢어졌다. 나는 그 장면을 문틈으로 지켜보다 한참을 울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말없이 역으로 데려갔다. 기차표 한 장과 보자기 그리고 작은 통장 한 권을 내 손에 쥐어줬다. 잠깐만 여기 있어라. 금방 다녀올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기다렸다. 정말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1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영무원이 내게 말을 걸었고 그렇게 나는 아버지가 떠난 걸 알게 됐다. 내가 맡겨진 곳은 아버지의 먼 지인이었다. 그 집에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딸이 있었고 그 아주머니는 나를 조용히 받아줬다. 하지만 나는 버려졌다고 믿었다. 매일 밤 아버지를 욕하며 울었고 꿈속에서도 그의 등을 따라가며 외쳤다. 왜 나를 버렸어?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은 숨이 막힐 만큼 불편했다. 천장은 낮았고 벽지에는 곰팡이 자국이 어지러이 번져 있었으며 방 한 구석엔 아무도 손대지 않는 작은 책상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방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오직 문만 바라봤다. 혹시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었다. 따뜻한 밥은 챙겨주셨지만 그 이상의 정은 주지 않으셨다. 나는 집안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딸아이의 숙제까지 도와줬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내가 버려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를 옮기고 새로운 반에 들어갔다.
하지만 친구 사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투리도 어색했고, 옷차림도 허름했고, 무엇보다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았다. 누가 물었다. 왜 전화가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질문이 두려웠다. 아버지가 너 버린 거야? 그 말이 들릴까봐. 그래서 항상 혼자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책상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복도 끝 창가에 기대 있었다. 하루하루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안개처럼 짙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다. 그 사람의 손길, 목소리, 아침마다 끓여주던 미역국의 맛까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 사람을 정말로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버려진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렇게 믿으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선우야, 너 혹시 이 주소 기억나니? 내가 태어난 고향 주소였다. 아주머니는 아버지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1년 전쯤 온 거라고 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못 버렸어. 나는 그 편지를 달라고 했다. 아주머니는 망설이다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고 안에는 단 한 장 흐릿한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아프진 않은지, 밥은 제때 먹는지, 자주 웃는지요. 그 아이는 모릅니다.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왜 나를 떠났는지에 대한 단서는 아직 없었지만 무언가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꿈속의 그는 예전처럼 말이 없었고 그저 나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선우야. 정말 미안하다. 잠에서 깨고 나서도 그 말이 귓가에 남아 한참을 눈물 삼켰다. 그 말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그제 알았다. 그 편지를 읽고 난 뒤 내 안의 감정은 뒤섞였다. 분명히 버려졌다고 믿어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느꼈던 고통과 분노는 도대체 뭐였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 편지 한 장으로 내 모든 판단이 뒤바뀐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래서 그날 이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내 아버지, 사실은 널 보낸 날 내게 한 가지를 부탁했단다. 나는 놀라 물었다. 무슨 부탁이요? 아주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어른들 일은 네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은 널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걸 버렸어. 그 말은 단순히 위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잊으려 했던 아버지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아주머니의 장롱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노란 봉투 안에는 아버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의 편지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다. 읽을수록 마음이 저려왔다. 선우야, 너를 멀리 보낸 날 내 안은 다 무너졌다. 네가 그 집에서 잘 지낸다는 말에 숨을 돌렸지만 밤마다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네가 나를 원망해도 된다. 그게 당연하다. 하지만 언젠가 네가 이 선택의 이유를 알게 되길 바란다. 그때였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입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다. 네 아버지, 그날 너를 보내고 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내 작은아버지에게 또 폭행을 당했단다. 몇 바늘이나 꿰맸지. 하지만 경찰서엔 신고도 하지 않았어. 그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지. 혹여나 너까지 다시 불려갈까봐.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이 났다. 너희 집안 사정, 우린 대충 알고 있었지. 그래도 그렇게 너를 맡기고 가버릴 줄은 몰랐어. 그 사람, 참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 근데 말이야, 그게 그 사람 방식의 사랑이었나 보더라. 나는 멍하니 앉아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바라봤다. 그 햇살은 마치 아버지의 손길 같았다. 그동안 나는 아버지의 침묵을 외면으로만 해석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밥은 먹었냐? 잘 지내냐는 말 대신 옷 따뜻하게 입어라. 그리고 버린 게 아니다라는 말 대신 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죄인처럼 만든 채 세월 속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편지 한 장을 꺼내 다시 읽었다. 내 아들 선우야. 언젠가 이 편지를 네가 읽는 날이 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구나. 그래도 꼭 알아줬으면 한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이 없었다. 그 편지를 품에 안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울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날 버린 게 아니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내가 몰랐던 그 사람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물음표를 지울 수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나를 떠나보낸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그 의문을 품은 채 나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다. 19이 된 어느 봄,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는 기억보다 더 작고 조용했다. 집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이웃들 대부분도 떠나 있었다. 하지만 그중 옛 동네 구멍가게 주인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다. 선우야, 맞지? 너 아버지 많이 닮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그분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단다. 그 사람 참 속 깊은 양반이었지. 겉으론 무뚝뚝해도 말이야. 내 얘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어. 나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머니, 그 사람 왜 절 떠나보냈을까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주셨다. 이거 그 사람이 내게 맡겼던 거야. 언젠가 네가 올 줄 알았단다. 상자 안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형이 술에 취해 찾아온다. 오늘은 선우가 문틈으로 그걸 봤다. 그 아이가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을 보고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은, 이 골목은 그 아이에게 지옥이 될 것이다. 지켜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내가 사라져야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사라지겠다.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을 수 없었다. 손이 떨려 일기장을 덮었다. 숨이 막히는 듯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 사람은 그토록 고통스러운 결정을 매일매일 되새기며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날 너를 기차역에 데려다주고 그 사람은 바로 돌아와서 형한테 무릎 꿇고 말했단다. 다신 우리의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그 사람, 그 무릎 꿇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너한텐 무릎 꿇을 수 있었던 거야. 나는 그 말을 듣고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지금껏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오해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외면하고 있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주소 하나 없이 그저 할머니가 전해준 단서. 그 뒤론 대전 근처로 갔다더라. 막노동하면서 살았단다. 나는 무작정 발길을 옮겼다. 하루는 대전역 근처 공사판을 돌았고 하루는 막릴 인력사무소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일주일쯤 흘렀을까. 한 인력사무소 직원이 내게 말을 걸었다. 너 혹시 선우니?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그 사람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항상 네 얘기했거든. 이름이 선우라고. 대답도 없이 떠난 아이인데 자꾸 생각이 난다고.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다. 지금은요? 어디 계세요?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어제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혼자 사시던 분이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그 말에 내 다리는 힘을 잃었고 무릎이 주저앉았다. 그 사람을 이제야 이해했는데, 이제야 만나려 했는데 세상은 그를 그렇게 내게서 또 한 번 데려가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대전 변두리의 한 구청 장례 지원센터였다.
찾는 이 없는 무연고자 절차로 조용히 정리될 예정이던 그 자리에 내가 도착한 건 마지막 순간이었다. 작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관, 그 위에 적힌 이름, 이상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없이 손을 모았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파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버지, 저 선우예요. 저 왔어요. 이제야 왔어요. 한 구청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상자 하나를 건넸다. 혹시 이분 지인이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상자 안에 그분의 소지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진 아무도 안 와서. 상자 안에는 허름한 셔츠 한 장, 낡은 손목시계, 그리고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과 공공임대 보증금 관련 서류, 그리고 다 쓰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내 아들 선우야. 나는 요즘 자주 아프구나. 심장이 자꾸 멈추는 느낌이 들어. 혹시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꼭 얼굴 보고 말하고 싶다. 미안했다. 그리고 사랑했다. 그 한 문장을 끝내 다 쓰지 못하고 멈춰진 아버지의 글씨는 마치 그 사람의 숨결 같았다. 나는 그 종이를 가슴에 껴안고 한참을 흐느꼈다. 그토록 기다린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려온 건지.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남기고 떠났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다. 사진 한 장 남지 않은 그 사람의 마지막엔 오직 나만이 있었다. 나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팠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하루 종일 장례식장 벽에 걸린 창문을 바라보며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다. 겨울 아침, 아버지가 내 목도리를 감아주던 손길, 눈밭을 지나 내 손을 꼭 붙잡고 걷던 그날. 그때는 그 손이 거칠고 차갑기만 했는데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손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나는 아버지의 유골을 그가 가장 자주 가던 언덕에 묻었다. 동네 어기작은 동산. 봄이면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로 가득했던 곳. 그곳에서 아버지는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혼잣말을 건넸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그날 절 버린 게 아니라 절 지키신 거였죠.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정말 죄송해요. 며칠 뒤 나는 고향 집터를 찾아갔다.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마당 한가운데 잡초 사이로 작은 고무신 한 짝이 반쯤 땅에 묻혀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두 손으로 닦아냈다. 그건 어릴 적 내가 신던 신발이었다. 그 사람이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 순간 나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을 버려서라도 나를 지켜냈던 것이다. 그 침묵의 세월 속에서 말없이 감내했던 진짜 사랑이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나는 아주머니 댁을 다시 찾았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아주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꼭 끌어안았다. 잘 다녀왔구나. 그 사람 편안히 갔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건넸다. 아버지의 유품 일부였다. 낡은 손목시계와 다 쓰지 못한 편지 한 장. 아주머니는 그것을 양손으로 조심히 받았다. 이제야 그 사람도 놓아줄 수 있겠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날 밤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우린 늦은 저녁을 함께했다. 두부조림, 김치볶음, 된장국.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식사 도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킨 것처럼요. 나는 다시 제천으로 돌아가 임대 아파트에 작은 방 하나를 얻었다. 그리고 근처 복지관에 취직했다. 아이들과 노인을 돌보는 일. 힘들지만 매일 아침
마음이 살아있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복지관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구멍가게 할머니였다. 나는 얼른 뛰어나가 그분을 안았다. 할머니, 여기 어쩐 일이세요?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처럼 살뜰하게 웃는 사람. 정말 보기 힘들다.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웃었으면 좋았을걸.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애써 삼켰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였다. 아버지, 오늘은 작은 아이 손을 잡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아이 손을 꼭 쥐고요. 사랑한다는 말. 이젠 저도 자주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사랑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서요. 그 편지들은 책상 서랍에 고이 접어 하나씩 쌓아두었다. 어쩌면 아버지의 편지 옆에 내 마음도 함께 놓이고 싶어서였다. 가끔은 아버지의 꿈을 꾼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말이 없지만 이젠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말없이 손을 잡는다. 이젠 괜찮다고, 이제 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삶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또 때로는 깊은 사랑이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 나는 그걸 아버지를 통해 배웠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도 때로는 누군가의 전부가 된다는 걸. 이제 나는 그 사랑을 내 방식대로 전하며 조금씩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그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게 작은 벽이 되어주고 싶다. 그것이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큰 유산이었으니까.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말보다 그 사람이 내게 물려준 것 중 가장 빛나는 것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유산을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봄이 깊어갈 무렵 나는 아버지의 묘소에 다시 올랐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잔잔한 바람이 언덕을 스쳤다. 그날따라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작은 바구니에 싸온 도시락을 펴고 아버지와 밥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 사람은 말이 적었지만 항상 밥을 천천히 먹었다. 먹는 것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던 그 말이 이제는 조금은 이해됐다. 도시락을 다 비우고 나서야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날 절 버리지 않았다면 전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단순히 목숨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이었단 걸 이제 알았어요. 원망도 많았고 왜 나만 이리 살아야 하나 싶었던 날도 많았지만 이젠 이해해요. 그 침묵 뒤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었는지. 나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써온 편지를 살며시 묘비 옆 돌 밑에 끼워두었다. 아버지, 그때처럼 저를 믿어주세요. 이젠 제가 누군가를 지켜낼 차례예요. 아버지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는 조용히 일어나 언덕을 내려왔다. 한 발 한 발, 발걸음은 가벼웠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벚꽃길을 걸으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는 매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방식이고 또 누군가는 멀리서 묵묵히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방식일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는 두 번째 사람이었다. 자신의 삶을 걸고 나를 지켜냈고 오해받아도 비난받아도 끝까지 말하지 않은 채 그 선택을 꿋꿋이 감내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랑이었지만 나는 그 사랑이 세상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확신한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침묵의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등만 보고 자라 그 등 뒤에 담긴 사연을 미처 알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사랑이란 걸 표현하지 못해 마음에 담아둔 채 지나간 누군가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누구에게나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오해했던 그 마음이 가장 진한 사랑이었음을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이야기 속 아버지처럼 말없이 따뜻한 누군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아채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방송을 함께 채워주세요.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